자, 이번 시간에는 제6장 유해오염 기계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강을 좀 휴강을 개인 사정상 휴강을 했는데 이건 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대신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는 기간의 마지막 산업안전보건법의 마지막 부분을 그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4월 29일 날 중간고사를 보죠. 4월 29일 날 그때 이제 고주에 중간고사 보고 마지막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강의는 중간고사 보기 전 지금 7강이죠. 7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 강의는 좀 중요도에서 좀 떨어지고 또 분량도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강의 듣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업안전 기사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을 골라서 5년간 기출문제 그러니까 20년은 아마 19년도부터 15년도부터 16년 16, 17, 18, 19 15년부터 들어가겠네. 그래서 19년도까지 그 기출문제 중에서 아마 1과 산업안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주로 나와 있는 거에서 아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후 그러니까 기술 쪽 말고 그쪽에서도 아마 일단 찾아서 있는 대로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출제하는데 좀 힘든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거만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만 잘 좀 한 번씩 쭉 보시면은 돼요. 그대로 낼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사 시험 보는데 한 번이라도 더 기출 문제를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20문제를 낼 거니까 중간고사 준비를 좀 해주시고 이제 드디어 29일날 중간고사 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얼굴을 좀 볼 수 있겠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직접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할 건데 대면 수업을 할 건데 그때는 그 산재 보상보험법하고 재난관리법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 방재안전관련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이제 PPT 장수가 좀 다른 때에 비해서 많아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고 오늘도 이게 그 중요도로 또 뭐 얘기하자면 그것도 결코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강의에 임해 주길 바래요. 자, 그럼 6장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그래서 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 조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근로자한테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지금 우리나라 그 산업계에서 기계를 안 쓰는 그런 산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들, 뭐 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들, 이런 기계들을 이제 사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기계들이 아주 굉장히 위험하죠.
근로자들한테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아주 위험한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기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호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이제 제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은 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 그래서 1절에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양도, 대여, 그러니까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건 뭐야? 이게 전기나 아니면 엔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작동하는 이런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모터나 뭐 아니면은 엔진이나 이런 것들로 작동하는 그런 기계들로서 근로자들한테 유해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계로 이제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양도 팔거나 대여 임대하거나 설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요거 1, 2, 3번 요런 기계들은 반드시 위험하니까 유해하고 위험하니까 반드시 그 방호 조치를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막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돌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뭐 옷이 말려 들어간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부딪혀서 위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력 전달 부분 또는 속도 조절 부분이 있는 것. 뭐 동력 전달 부분이면 뭐야? 뭐 체인이라든가 벨트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 속도 조절 부분은 뭐 그 악셀에다 같은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그죠. 그다음에 회전 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는 뭐 그 회전 부분이니까 옷 같은 게 이제 물리면은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방어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팔아서도 안 되고 임대 설치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을 보면은 3절 보면은 방어 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어 조치와 관련된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 조치를 해놨는데 뭐 이게 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만 하죠. 그래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뭐 이제 방어 조치를 해체하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방어 조치를 해체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지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시행령에 방호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가 별표 20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별표 20에 그래서 그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는 우리가 예초기는 뭐 풀 깎는 걸 우리가 예초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뭐 산소에 벌초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풀을 자르는 기계를 우리가 예초기라고 그래요. 원심기는 또 돌리는 거죠. 뭐 돌리는 거, 막 모터로 돌리는 거. 그 다음에 뭐 돌려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가정에서 말하면은 그 믹사기 같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공기 압축기는 이제 우리가 컴프레셔라고 하는 거야. 컴프레셔라고 하는 거에서 카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다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에 바람 들 때도 요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그걸 거기서 나오는 바람 공기를 통해서 압축을 하죠. 그 다음에 금속 절단기, 이건 뭐 쇠를 자르는 그런 절단기고, 그 다음에 지게차, 그 다음에 포장기계 이런 것들은 그 별표 20에 따라서 반드시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시행 규칙의 98조에 보면은 별표 20 아까 그 예초기 원심기 이런 것들에다가는 그럼 어떤 방호 조치를 해야 되냐? 그 예초기에는 날 접촉 예방 장치. 그러니까 풀을 깎는 거니까 풀을 깎는 그 날이 돌아가면서 풀을 깎잖아. 그러니까 그 날을 접촉을 할 수 없도록 뭐 이런 사람이 피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예방 장치를 해야 되고, 원심기 뭐 이런 것들은 회전체 돌아가는 회전체니까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프레셔 공기 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 이게 뭐냐? 공기 압축기가 이 작동이 이게 제대로 뭐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 너무 과하게 압축을 하게 되면 이 탱크가 압축 탱크가 터져버리는 이런 폭발되는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압력이 너무 과했을 때는 저절로 뺄 수 있는 이런 압력 방출 장치를 해야 되고, 금속 절단기로 스틸을 뭐 자르는 거니까 이것도 날 접촉 예방 장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게차는 지난 시간들을 얘기했죠. 헤드가드, 백레스트, 뭐 전조등 이런 조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포장기계는 이게 이제 뭐 구동부 방어 연동 장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어 조치란 다음 각호의 방어 조치를 말한다. 즉 작동 부분이 돌기 부분은 무치명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동력 전달 부분 및 속도 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어망을 설치할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고 이것도 회전기계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면은 여기에서 2절에서 80조 2절에서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동력 전달 부분 또는 속도 조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요거는 반드시 방어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에는 요런 돌기 부분은 묻히게 하거나 덮개를 씌우거나, 그 다음에 동력 전달 부분이 속도 조절 부분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해서 이 악셀레다라고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악셀레다를 밟지 못하도록 덮개를 부착하고 방어망을 설치해라. 그리고 회전기계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1조. 그럼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는, 대여자는 뭐야? 임대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대여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라. 기계기구라든가 건축물도 여기에 들어가네. 안전하게 임대해주고 임대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안전조치를 해서. 그래서 자, 그러면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들이 이렇게 또 별표 21, 시행령 별표 21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뭐 지금 24가지나 돼요. 1번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이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이 안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추락 위험이 있다든가 안전난간이 없다든가 유리가 없다든가 창문에 이런 건 위험하겠죠. 뭐 이런 그런 얘기야. 그다음에 크레인, 불도저, 뭐 이거 전부 다 장비들이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 그 장비에 대해서 할 때 한번 여기 뭐 항타기, 항발기 다 했던 내용들이야. 한번 보면 돼. 이런 건설 장비들은 반드시 이런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대부분 건설 장비죠, 여기.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타워 크레인 설치 자체업 등록. 타워 크레인이 뭐 하는 거야? 물건을 들어 올리고 뭐 옮기고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죠. 이게 타워 크레인이 굉장히 유해하고 위험한 기계죠.
그래서 이런 타워 크레인은 설치 해체할 때 업체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한 사람만 요 타워 크레인 설치하고 해체를 할 수가 있어. 그만큼 등록을 하니까 그만큼 안전하게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게끔 조건을 달아놨겠죠.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안전 인증 기준이라는 게 있어. 이 법에서. 즉, 안전 인증 기준이라는 게 있어. 요 기준에 맞춰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고시해야 된다. 안전인증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야. 이건 국가에서 정하는 거니까 이건 뭐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유해 위험 기계들은 다 안전인증 기준에 맞춰서 제작 사용을 하여야 돼요. 그래서 제 84조에 보면은 안전인증, 그래서 유해 위험 기계들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뭐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새로 기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뭐 수입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그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제조할 수도 없고 수입해서도 안 돼요. 단지 요런 1, 2, 3번 요런 경우에는 인증 기준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건 사용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이제 수출 목적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뭐 타국으로 수출하는 거니까 그 타국의 안전 인증에 맞춰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외국의 인증 기준 이런 것들이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우리가 제조하고 수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안전 인증의 표시. 이게 기계가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냥 뭐 표시가 없으면 모르죠. 그래서 이런 그 기계나 이런 것들에는 반드시 안전 인증을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표시를 보고 이거는 안전 인증을 받았구나. 이렇게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 안전 인증 표시가 없으면은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야. 인증을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안전 인증 표시가 시행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표시가 돼 있으면은 별표 14의 안전 인증 및 자율 안전 확인 표시 및 표시 방법.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별표 15에는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위에 위험 기계 등의 안전 인증 표시 및 표시 방법. 요거 이제 그 안전 인증 대상 기계가 아닌 이런 그 기계는 이런 표시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이런 표시는 그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어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기계 사용을 하는데 보면 이런 표시들이 안전 인증 표시들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2절은 그 86조 안전 인증의 취소. 이건 뭐야? 안전 인증을 받은 걸 취소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안전 인증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이건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 인증을 받은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안전한 성능 등이 안전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돼 있는, 이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거 기준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84조 사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 있죠. 확인을 안 받는 경우, 방해 기피한 경우는 우리가 안전인증 기준을 취소한다. 그런 얘기고요. 87조
자, 안전인증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이거 제조 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그 제조는 이제 만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럼 왜 만들지 말라 그러겠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인증 을 제대로 안 받았거나 또 기준에 안 맞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그 다음에 안전인증 표시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은 뭐 이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해서 니네가 안전인증을 해줘라 하는 것들이니까 뭐 각 보통 산업안전 보건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또 몇 개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데 가서 이걸 만들려면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신고라는 게 있는데, 자,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안전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기계로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들하고 이렇게 대통령으로 정한 것을 제조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미리 여기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확인해서 신고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율적으로. 이거는 그 대신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위험기구예요. 이거는 인증 대상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이렇게 자율안전 확인을 신고하라는 거는.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이 표시. 자율안전 확인을 했다는 것을 갖고 기계에다가 표시를 좀 하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동. 표시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89조 제1항 각호의 이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사용하지 말으라는 얘기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기준에 맞게 고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92조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하지 말란 얘기니까 제대로 그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중에서 기준에 안 맞는 경우지. 안 맞는 경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하라고 했는데 안 했거나 또 그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그 다음에 기준이 안 맞는 경우.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조, 수입 이런 거 하지 말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전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네. 이거는 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구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안전검사 기계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위해하거나 위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 그럼 어떤 기계를 안전검사를 받으라는 얘기냐. 어떤 기계들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행령의 안전검사 대상 기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스, 전단기, 스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이렇게 해서 13가지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사 시험에 나올라나 모르겠네. 이런 것들 가끔 그런 것들 내가 보긴 본 것 같은데 이걸 외울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문제 나온 것만 답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13개를 어떻게 다 외워? 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인지도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자격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출제를 하더라고. 어쩔 수 없죠. 문제를 많이 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안전검사를 받아서 합격했다. 합격한 거는 합격 증명서를 받아서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에다가 이거 합격했다고 붙이란 얘기야. 뭐 비닐로 코팅해서 주로 이렇게 많이 붙여요. 그 기계에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 발급 등 해서 다음 각 고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거, 그 다음 불합격한 거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전검사 기관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가에서 기관을 정해서 거기서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데 이런 데서 안전검사를 해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 의무. 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 했으면 바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기계 보니까 이 기계 안전검사를 했더니 뭐가 잘못됐더라. 이런 것들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보고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잘못된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든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검사 뭐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해서 고용노동부를 정한 안전에 관한 성능과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안전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거 한번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이 취소.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취소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다음에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4번까지 이런 경우에는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을 취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런 쪽에 기계라든가 검사 이런 쪽에 이제 가서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더 보도록 하고, 이건 이제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하는 기관에 대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00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시험,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안전 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위험 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 수입 양도, 대여간의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 위험 기계 등을 수거해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성능시험을. 그래서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되면은 폐기시키거나 이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해, 위험 기계 등 제조 사업 등의 지원. 유해하고 위험 기계는 국가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요건에 맞춰서. 그 뒤에 이제 2번, 3, 4, 5, 6번까지 쭉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알아서 찾아서 읽으면 되겠어요. 자, 103조에는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이런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안전한 정보를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들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이제 끝났고 7장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를 이제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7장. 요거는 이제 화학 쪽에 굉장히 진짜 이게 위험물질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어차피 안전관리자로서 석유화학 제품 아니면 이런 데서 근무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야. 이게 아주 굉장히
이것도 뭐 6장에는 기계 분야고 7장에는 위험 물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위험 물질. 여러분들 이 분야는 아마 많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1절은 유해 위험 물질의 분류 및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104조의 유해 인자의 분류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유해 인자를 분류를 이렇게 쭉 했어요. 분류를 쭉 해서 그 분류 기준을 이제 어떻게 분류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어. 이게 분류 기준에서 105조에 보면은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서 유해인자는 위험성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를 해서 얼마나 유해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유해성, 위험성을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1항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평가 대상 유해인자의 선정 기준, 유해성, 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위험성을 평가하게 된 데 대해서 이걸 분류를 어떻게 분류하게 됐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유해인자 분류 기준이 있어요. 분류 기준이죠. 별표 18에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을 분류를 이렇게 기준을 했어. 우리가. 그래서 1번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물질은 물리적 위험성을 물리적 위험성을 분류 기준으로 해서 1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폭발성 물질, 이건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폭발성 물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화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화성 가스. 인화성 가스는 풀에 붙을 수 있는 가스. 주로 뭐가 있어? LPG, 뭐 LNG, 이런 거. 인화성 액체. 이건 좀 석유, 뭐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 인화성 고체. 타기 쉬운 고체. 그 다음에 에어로졸은 뭐 이제 안개처럼 이렇게 뿜을 수 있는 이런 에어로졸인데, 이것도 이제 뭐 폭발하기 쉽고 뭐 타기 뭐 이런 것도 쉽죠. 그 다음에 물반응성 물질에서 이거는 화학물질 중에서 물하고 반응하면 굉장히 위험한 이런 물질을 우리가 물반응성 물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그 화학물질들이 있어. 그 다음에 산화성 가스, 그 다음에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요거는 이제 남들을 굉장히 산화한다는 건 뭐야? 부패하고 뭐 불을 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 같은 경우, 수소가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압으로 우리가 보관을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하면은 터지죠. 이런 고압가스. 그 다음에 자기반응성 물질은 저절로 반응하는 이런 물질. 그 다음에 자연발화성 액체, 이것도 저절로 불이 붙는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저절로 불이 붙는 고체. 자기 발열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금속 부식성 물질. 이게 다 화학물질이에요. 1번부터 16까지. 이 화학물질 중에서 물리적으로 위험성을 이렇게 분류를 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위험성을 분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물질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및 환경 위해성 분류 기준. 이제 사람의 약간 물리적 위험성으로 분류했는데, 이거는 이제 건강 및 근로자의 건강 및 환경에 얼마나 유해를 끼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다가 해서 13가지가 있는데 급성 독성 물질,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이렇게 해서 심한 눈 손상성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대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 독성 물질, 뭐 이렇게 해서 1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흡인 유해성 물질,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오존총 유해성 물질 해가지고 뭐 이런 뭐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전공을 하게 되면 이건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이 그 화학물질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이런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뭐 기술사를 뭐 취득을 한다든가 하면 요건 이제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때 가서 뭐 지금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자면 공부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기사 시험 준비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리적 인자의 분류 기준. 물리적 인자의 분류 기준. 그러면 요 기준이 물리적 인자 기준이 어떤 거냐?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인자의 분류 기준이고,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 기준으로서는 이렇게 혈액맥의 감염인자, 공기맥의 감염인자, 곤충 및 동물맥의 감염인자. 이건 뭐 전염병 그 인자라는 얘기죠. 이런 세 번째는 이렇게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 기준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유해성, 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그럼 위험성 평가를 어떤 걸 위험성 평가를 하고 어떻게 평가할 거냐. 요거는 이제 해서 142조에 이제 유해성,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 기준을 다음 갖고 왔다. 그래서 각 143조 제1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 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노출 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애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유해성, 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이런 것들은 유해성, 위험성 평가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는 다음 이런 고려사항, 요런 사항을 고려를 해라. 독성 시험 자료 등을 통한 유해성, 위험성을 확인하고, 화학물질의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 화학물질이 노출됐을 때 인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설정을 해라. 106조. 유해인자는 우리가 어떤 무슨 가스는 노출이 얼마 이하 기준이 있죠. 얼마 이상 노출이 되면 안 된다. 몇 ppm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기준을 국가에서 정해줘라. 이런 얘기야.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유해인자 허용 기준 준수. 반드시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작업장에는 반드시 그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허용 기준이 넘어가면 근로자한테 이거 위험하니까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그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염산이라든가 황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위험하고 이런지를. 근데 새로운 그 화학물질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만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위해하고 위험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라. 지금 요즘에 코로나 백신을 새로 만들어 쓰고 있죠. 이런 백신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게 과연 유해하고 위험성이 있는지를 몇 단계에 거쳐서 조사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혈액이 응고되는 현상이 나오고 몇몇 사람들한테는 이런 그 위험성이 지금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규 화학물 새로 만드는 물질은 유해성, 위험성을 조사를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9조에는 중대한 건강장애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이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그 유해성, 위험성을 조사해서 그걸 노동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라 이런 얘기야. 이거는 반드시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이렇게 돼 있어. 110조.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건 우리가 알파벳으로 MSDS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MSDS는 이제 많이 좀 앞으로 많이 들어볼 거고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MSDS는 우리가 그 매터리얼 세이프 데이터 시트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 MSDS라고 그러는데, 이거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안전 보건 데이터 자료란 얘기예요. 이걸 반드시 작성을 해서 이 모든 위험 물질은 MSDS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돼. 이거는 뭐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운반하거나 사용할 때 다 있어야 돼.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그래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 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내용을 적은 자료가 우리가 물질안전 보건자료라 그래. 이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라. 즉 1번은 제품명. 이거는 뭐 무슨 예를 들어서 휘발유다. 그럼 휘발유, 개솔린 이렇게 제품명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아까 그 위험물 그 분류 기준에 쭉 나와 있었죠. 이게 무슨 어떤 물질이다, 폭발성 물질이다, 인화성 물질이다 이런 거. 이제 그런 그 분류 기준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또 이게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를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이거 사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이 있는 데를 화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취급주의사항을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협성. 이거는 어떠한 인체에 어떠한 위험이 있다. 이런 거를 또 여기다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MSDS에다가 기록해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건. 자, 그래서 시행규칙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는 이제 물리화학적 특성 및 고용노동부 정한 사항은 이런 물리화학적 특성, 그 다음에 독성,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10조에서 2절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반드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라고 그랬죠. 이건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이건 또 운반하는 자, 그다음 사용하는 자 다 마찬가지로 갖고 있어야 돼. 이거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굉장히, 이건 MSDS는 여러분들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할 때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자, 그리고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그러니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 물질을 운반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인도하거나 할 때도 이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운반할 때, 사용할 때 거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나와 있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안전보건 MSDS를 전부 이렇게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일부 비공개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무슨 특허가 있다든가 다른 사람이
알면은 안 되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뭐 비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즉 영업 비밀과 관련된 거. 영업하는데 그 비밀과 관련된 거는 명칭 함유량을 물질안전 보건자를 적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그 대체할 수 있는 명칭 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다. 이건 이제 뭐 다른 회사에서 뭐 그런 거 이거 써먹을 때든가 뭐 이런데 이렇게 돼서 그런 경우. 자, 그 다음에 국외 제주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해서 국외 제주자는 뭐 A국이죠. 자, 국외 제주자는 고용노동부를 영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가름하여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이런 위험 물질을 뭐 제조하고 뭐 이렇게 뭐 사용하고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나라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을 제출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114조에 보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아까 얘기했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이건 반드시 그 화학물질에 가까운 곳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게시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뭐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이거 취급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또 위험하게 이런 뭐 주의사항을 이렇게 주의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시행규칙에서 167조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두는 방법. 그럼 어떻게 게시하고 어떻게 갖추어둘 거냐. 이거는. 그러니까 대상물질, MSDS 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 장소에다가 MSDS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를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뭐 감춰놓으면 안 되겠죠. 근로자가 보기 어려운 데 놓으면은 근로자가 볼 수가 없으니까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는 전산 장비 이런 데다가 갖춰두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아까 얘기했죠. 게시하고 반드시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관리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관리 요령.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다음 각과 같다. 제품명, 그 다음에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그 다음에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어떤 보호구를 쓰고 작업을 하라든가 취급하라든가, 그 다음에 응급조치 및 사고 시 대체 방법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14조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이 나와 있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 및 내용 방법. 그럼 언제 이 MSDS를 교육을 하고 방법은 뭐냐? 이건 뭐 작업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그리고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그 다음에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육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위에 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용기 등의 경고 표시. 용기라는 건 위험 물질을 담는 그릇을 우리가 용기라고 그러죠. 용기에다가도 경고 표시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뭐 페인트라든가 신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깡통 용기에다가
이런 그 경고 표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한번 여러분들 볼 기회 있으면 한번 봐봐. 거기에 보면 경고 표시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있어. 그래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해야 된다. 경고 표시를 해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 다 돼 있어. 여러분들 보면은 그 다음에 경고 표시 방법 및 기재 항목. 그래서 경고 표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제 115조 1항 및 2항에 따른 경고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건 뭐 외워야 돼. 그래. 1번 명칭, 제품명, 그 다음에 그림 문자. 그림으로다가 이건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호, 그 다음에 유해 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이런 것들이 그 케이스에 들어가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된 걸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 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것 좀 자료 좀 찾으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MSDS가 있다. 그럼 다 공단에 들어가면 다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117조 위해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해서는 아니어야 된다. 즉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서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이거 어떤 것도 있어. 이거는 뭐 성면 물질이라든가,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이런 위험 물질들 있죠. 이런 것들 암이 유발한다고 지금 많이 떠들고 있잖아. 성면은 아예 지금 제조도 안 되고 사용도 못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105조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 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유해 위험물질 제조 등의 허가. 그러니까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만큼 허가를 받고 해라, 이런 얘기야. 그다음 허가 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절 7장의 2절 성면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성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성면을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성면이 발암물질인지를 몰랐을 때는 성면으로 아주 그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성면이 아주 그 건설 자재라든가 이런 그 자재로서 아주 굉장히 아주 좋은 물질이야. 이 발암물질만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전기도 안 통하고 단단하고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물질인데,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1970년대 후부터 성면을 만들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건물에 성면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건물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성면이 발암물질인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완전히 성면은 제조 자체를 못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조 자체를 못하게 했죠. 우리나라도 1995년도 이후에는 성면을 제조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성면이 사용된, 그 전에 만들어서 사용된 이런 건물도 성면을 철거를 대부분 대민간 건물들은 아직까지 이제 남아있는 데가 있는데, 관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다 거의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이제 다른 걸로 발암성 물질이 아닌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있지. 그래서 자, 119조 성면 조사. 그럼 성면이
어디 얼마만큼 있는지를 성면을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성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에 성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면적을 조사를 해야 돼요. 건축물을 기존에 이제 사용되어 있는 거는 뭐 개인 건물이니까 어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새로 지으려고 철거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조사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성면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그 성면을 제거하는 그런 업체만 성면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비 소유주 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된다.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포함된 성면의 종류 및 함유량, 요걸 이제 기록해서 보존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기관 성면 조사 대상, 119조 2항 각 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이 철거 해체하는 부분 면적이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성면을 조사를 해야 된다. 있는지 없는지. 또 2번 주택 같은 경우 2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하면서 철거 해체하는 부분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성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해체하는 부분에 대부분 성면을 예전에 이 가나, 다라, 마파, 사 여기에 주로 사용했어요.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게스킷, 패킹재, 실링재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런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자재를 이제 사용한 면적이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성면 조사를 해야 되고, 파이프의 길이 합이 80m 이상이면서 파이프의 철거 해체하는 부분이 보온재로 사용하는 길이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여기 보면 3번 보온재가 있죠. 파이프를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감싸는 걸 우리가 보온재라고 그러는데, 이런 보온재가 길이가 80m 이상인 경우에도 이게 이 성면 조사를 해야 돼. 요거 이제 분무재, 내화피복재, 게스킷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차츰 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 이제 성면이 섞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성면 조사는 그럼 누가 성면 조사를 해야 되냐? 이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또 성면 조사 기관이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을 받은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성면을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아무나 이거 성면이 있네 없네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야만 알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성면 해체 제거. 그러니까 아무나 성면 해체도 아무나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등록된 업체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성면 조사업체한테 시켰더니 성면이 이 건물 안에 있대네. 그러면 어떻게 해쳐야 돼? 이 성면 해체 제거 업을 하는 사람한테 또 이거를 돈 주고 이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면 해체 제거업을 이제 어느 사람한테만 별도로 해야 돼. 그래서 성면 해체 제거는 반드시 해체 제거업자, 등록된 해체 제거업자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성면 해체 제거는 그리고 성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성면 해체 제거 대상, 이 대상은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요런 게 이제 성면 해체 제거 대상이야. 자, 그리고 그 성면 해체 제거는 반드시 그 업체한테 불러서 해야 된다 그랬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체 제거법에 따른 서류를 또 보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절차는 제 81조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이거 요 서식 제거 요 제거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123조 성면이 해체 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 요건 뭐 해체 제거 업체에서 작업을 하는데 요건 해체 작업 기준이 있어. 요거를 반드시 준수해서 해체를 해라, 이런 얘기야. 성면 해체 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성면 해체 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준을 해야 된다,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주는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기 전에 법제 119조에 따른 일반 성면조사 또는 기관 성면조사 결과를 확인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성면 해체 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 즉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의 절차 방법, 그 다음에 성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 방법, 근로자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작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 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장에 대한 성면조사 방법, 종료일자, 성면조사 결과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고표지, 성면을 해체할 작업할 때는 여기에 지금 성면 해체 작업 보니까 오지 마셔, 암을 유발하니까 경고표지를 해줘야 돼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개인보호구, 성면 해체하니까 성면 해체가 성면이 해체하면서 이 성면이 이제 그럼 해체하는 사람들 암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 해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방진 마스크나 손기 마스크로서 완전히 머리를 감싸고 고글용 보호 안경을 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을 착용을 해서 착용을 하고 난 뒤에 작업을 해야 돼. 그리고 절대로 제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그 다음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철거 작업하는데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겠죠. 출입해서 하게 해서는 안 돼. 반드시 그래서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흡연 등이 금지. 이거 뭐 공기 중에 이제 그 성면가루 든데 날리는데 거기서 담배 피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담배나 음식물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생설비. 이제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그 지정된 장소에서 성면을 씻어내는 그런 샤워 장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가 샤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성면 해체 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 등 위생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용구를 갖춰야 된다. 사업주는 성면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를 작업복 탈의실에서 벌써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그 개인 보호구에 이런 성면이 묻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날리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서 이 부착된 성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보관 중인 개인 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성면 분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조치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시의 조치. 제거 작업 시의 조치는 이제 분무된 성면이나 성면이 함유된 보온제 또는 내화 피복제 해체 작업 시에는 가부터 락까지 이런 그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 타일, 천장제 해체 작업 때는 이런 가나 다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여기에서 관여할 때는 요대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지붕 해체할 때는 뭐 이렇게 가나다. 그 다음에 성면이 함유된 그 밖에는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496조 성면 함유 잔재물. 성면이 함유된 잔재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성면은 별도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잔재물이 이제 흩날리지 않도록 진공 청소기 등을 사용해서 완전히 다 빨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중으로 날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면 농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면 해체 제거업자는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성면 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 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라. 그리고 이제 그 성면을 그럼 농도를 누가 측정하냐? 이거는 뭐 특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완전 철거하고 난 뒤에 그 철거 그 장소에 성면이 혹시라도 공중에 있는지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란 얘기예요. 자, 그만큼 성면이 우리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물질이라서 그래.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라서 그래서 이건 성면은 아주 굉장히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124조까지 해서 7장, 6장, 7장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고, 그건 이제 양이 얼마 안 되고 그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그 중간고사 기간에 여러분들 이제 수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 다음 주 그 중간고사 시간에 여러분들 얼굴 보기로 해요. 수고 들으셨어요.